안녕 아이들. 자, 오늘은 교과서 59페이지부터 61쪽 사이에 있는 2-2-2 북방민족의 성장과 국제관계의 다원화를 보도록 할 거고요. 지금 여기 옆에 좀 보면 알겠지만 녹화하는 프로그램을 바꿔봤습니다. 잘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다양한 기능이 있는 것 같아서 재밌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바꿔봤습니다. 자, 그러면 넘겨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단원 국제질서의 재편이라고 하는 단어이고, 자,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단어는 9세기까지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당나라가 중심이 돼서 만들어졌던 외교 관계였고, 907년에 당나라가 멸망하면서 새로운 시대가 도래합니다. 근데 이 시대는 굉장히 짧아요. 통일됐던 당나라가 다시 여러 나라로 분열되는데, 그간 중국의 역사를 보면 통일과 분열을 반복하거든요. 주나라, 춘추 전국시대 분열, 진, 한나라, 위진 남북조시대 분열, 수, 당나라, 지금 5대 19개 분열, 그리고 다시 이것을 통일하는 송나라, 이렇게 등장합니다. 지금 중국사가 복잡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은 일단은 대단원 2단원을 마치고 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5대 19 시대가 960년에 송나라의 등장으로 마감을 하면서 동아시아에서는 송나라, 고려, 거란, 서하, 여진 등 여러 나라들이 다원적인 국제관계를 맺는 것이 10세기 이후에 나타난 국제질서의 재편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당나라가 있었을 당시에는 당을 중심으로 한 당 중심의 외교관계였지만, 여기 11세기 지도고 이게 12세기 지도인데, 지금 송나라가 등장했을 때 압도적으로 송이 강하지 않아요. 보면 고려도 있고요, 거란도 있고요, 서하도 있고, 12세기 보면 여진이 만든 금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원적인 관계를 갖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라고 볼 수 있고, 이 중에 조금 더 눈여겨볼 나라는 북방에 있는 민족들이에요. 거란, 서하, 금을 중심으로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본에서도 큰 변화가 생겼었는데 일본에서의 변화는 앞선 단어에서 얘기했지만 9세기 말 이후 당나라의 힘이 약화되면서 당나라에 파견하던 견당사 파견을 중지하게 됐고, 대외 관계에서도 몹시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요. 이렇게 만들어진 문화를 가나 문자가 완성되는 시대, 국풍문화라고 있었는데, 이 시대에 나타난 또 하나 특징은 이 시기가 해이안 시대였는데, 해이안 시대 말기 귀족들이 번성하고 그 귀족들이 본인들을 지키기 위해서 무사 집단을 키우게 됩니다. 결국 그 무사 집단이 막강한 권력을 지니게 되고 이들에 의해서 정부가 수립되게 되는데, 이러한 정부를 막부정부, 막부정권이라고 불러요. 일본에서는 막부정권이 세 차례 벌어지거든요. 가마쿠라 막부, 무로마치 막부, 에도 막부, 이렇게 세 시기가 있는데, 그 첫 번째 막부가 12세기 말에 등장한, 여기 지도 보면 1192년에 등장한 가마쿠라 막부예요. 막부 정치의 시작이라고도 보이죠. 가마쿠라라는 지역은 지금의 도쿄 남부에 있습니다. 도쿄가 이쪽에 있거든요. 이렇게 있는데 도쿄 남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자, 이 가마쿠라 막부가 열리게 됐던 이유는 뭐였냐면, 원래 일본의 중심은 도쿄가 있는 동쪽이 아니에요. 어디가 중심이냐면 여기가 중심입니다. 교토, 오사카, 나라가 있는, 지금 일반적으로 간사이 지방이라고 불리는 지역이 중심이었고 여기가 수도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을 보통 뭐라고 그러면, 우리 서울과 가까운 지역 하면 경기 이렇게 부르잖아요. 경기. 마찬가지로 긴키라고 부르면서 수도와 가까운 지역이라고 불러요. 이 지역을 다스리는데, 문제는 아직 정복되지 않은 동쪽 지방이 있었대요. 이 동쪽 지방을 정복하기 위해 동쪽에 있는 오랑캐를 정벌하라 라는 의미로 정의대장군이라고 하는 사람을 임명했는데, 이때 임명된 사람이 미나모토노 요리토모라는 사람이었고, 이때 받았던 명칭이 쇼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은 막부 정부가 수립되면서 왕이라고 하는, 그들 말로 천황, 덴노라고 하는 사람이 따로 있고, 그리고 쇼군이라고 부르는 실질적인 정치적 지배자가 따로 있는 거예요. 이 쇼군이 바로 막부 정권을 집권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왕이라는 존재, 천황이라는 존재, 덴노라는 존재는 상징적인 존재로 점점 만들어가고 있고, 반면 쇼군이 막부를 장악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거 역시 일단 한번 쭉 보고 나서 나중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심은 북방민족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교과서 60페이지를 보면 북방민족이 차례대로 나와 있는데, 자, 첫 번째 볼 수 있는 북방유목민족은 10세기의 거란이에요. 자, 그래서 또 공교롭게도 거란이 10세기, 뒤에 나올 탕구투족의 서하가 11세기, 그리고 그 뒤에 나올 여진족의 후금, 나중에 청나라가 여진족의 금나라가 금이죠. 금나라가 12세기에 각각 등장합니다. 그래서 10세기, 11세기, 12세기에 거란, 서하, 금이 각각 등장한다고 보면 되겠고, 처음에 동아시아사 시작하면서 얘기가 나왔지만 동아시아 지역의 민족은 크게 농경민족과 북방민족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북방민족은 일반적으로 인구 밀도가 매우 낮기 때문에 부족 통합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왕권이 잘 만들어지지 않고 부족장의 힘이 강하다고 했는데, 가끔 부족장 중에서 탁월한 지도력, 탁월한 정복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부족장이 등장해서 부족 전체를 통합합니다. 그 본인이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되는 거죠. 거란에도 그러한 인물이 있었으니 바로 916년에 거란 부족을 통합하여 거란이라는 나라, 훗날 요라고 이름을 바꾸는 나라를 건국한 야율 아보기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 야율 아보기에 의해서 통합된 거란은 군사적으로 몹시도 강력한 국가였어요. 원래 같은 인원수의 군사력을 보면 북방 유목민족들은 기마병을 운영하기 때문에 훨씬 더 막강해질 수 있는데, 그들이 했던 일을 보면 첫 번째 발해를 멸망시켰고, 기억나죠? 한국사에서. 두 번째 연운 16주를 차지했습니다. 연운 16주 지역은 지도를 넣었는데 지금 순서가 네. 먼저 나왔어야 되는데 안 나왔네요. 먼저 이 인물이 야유라보기의 동상이에요. 야유라보기고 발해를 멸망시켰고, 그 다음에 연운 16주 지역을 차지했다고 했는데, 연운 16주 지도에서 보입니다. 이 지역이었고, 이 지역은 만리장성 이남지방이에요. 만리장성이 이렇게 있을 텐데 만리장성 이남지방이고, 지금 현재 여기에 있는 도시가 베이징이에요. 현재의 수도를 포함한 과거의 화북지방이라고 불렀던 이 연운 16주 지역이 중국 한족의 땅이 아니라 거란의 땅으로 넘어갔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한국사에서 나온 내용, 거란족이 고려를 침공하죠. 1차 침략, 2차 침략, 3차 침략, 이 내용은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압박하냐면 송나라를 압박하는 거예요. 송나라는 원래 거란과 싸워서 연운 16주 화북지방을 차지하고 싶었을 테지만 그러지 못하고 오히려 전쟁에서 패배하게 됐고, 두 나라 사이에서는, 송나라와 거란 사이에서는 화약, 약속을 맹세하게 되는데, 이거를 화의를 약속했다라고 해서 화약이라고도 하고, 이 당시 화약이 전현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전현의 맹약, 전현의 맹, 이렇게도 부르는 사건인데 1004년에 있었던 일이에요. 어떤 내용이냐면 송과 거란이 형제의 관계를 맺는다 라는 내용이 실려 있고, 재밌게도 형은 송나라 황제지만 동생인 요나라에게 해마다 비단도 주고 은도 주고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거란의 군사력에 항복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송나라는 매년 비단도 20만 필, 은 10만 양을 구해다가 거란에게 납부를 해야 돼요. 어마어마하게 힘들었겠죠. 근데 그 힘듦을 더욱더 힘들게 만드는 나라가 등장하니 바로 서하입니다. 거란이 등장했을 때 이게 11세기 제도인데, 11세기에 서하가 중국 서북쪽 지역에 등장합니다. 탕구투족이라고 불렸던 사람들이 건국했던 나라고, 지금 남아있는 이 탕구투족의 서하에 유적으로는 피라미드처럼 생긴 무덤이 굉장히 유명해요. 그래서 굉장히 신비롭게 생겨서 혹자는 동방의 피라미드라고도 불리는데, 이런 문화를 만들어놨던 서하는 당장 어디를 장악하고 있냐면 이렇게 중국에서 이렇게 넘어가는 길, 바로 비단길,
비단기를 장악해서 동서교육을 본인들이 주도하게 됐고, 여기 나가서 거란과는 조공과 책봉 관계를 맺습니다. 그러니까 서하보다는 거란의 군사력이 강했기 때문에 서하는 본인이 신하국가가 되어서 거란에게 조공을 바치고 거란의 왕이 서하에게 책봉을 해줘요. 송나라가 아니고. 네. 그렇게 함으로써 평화를 유지했고, 거란은 힘이 강했기 때문에, 군사력이 강했기 때문에 이렇게 평화를 유지하지만 송나라는 가볍게 무시합니다. 송나라를 공격하고, 송나라가 서하와의 평화로운 관계를 위해서 또다시 화약을 체결하게 되니, 평화롭기 위해서 약속을 체결하게 되니 매년 비단과 은과 차를 제공받는다는 내용이었어요. 송나라는 그래서 11세기 초까지 어떤 상황이냐면 매년 거란과 서하의 물품을 납부받아야만 평화로운 상황을 유지할 수 있는 나라였습니다. 굉장히 힘든 나라죠. 자, 그러다가 12세기 판도를 바꾸는 나라가 등장합니다. 바로 1115년 부족을 통합해서 여진족을 강화시키는 아구다라는 인물이고, 이게 여진족의 말이기 때문에 아구다가 맞다, 아니다 아구타다, 아니다 아골타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아구다의 여진은 기본적으로 일단 주변에서 가장 본인들을 위협하는 나라는 거란이었어요. 그래서 거란과 연합을 맺습니다. 아니지. 거란이 위협이 되기 때문에 송나라와 연맹을 맺습니다. 당시 송나라에서는 무엇을 요구했냐면 저 거란을 없애고 연운 16주 지역, 화북 지역을 차지하면 여진에게 매년 거란에게 주던 은과 비단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맺어서 송여진 연합군이 맺어지게 됐고, 송여진 연합군이 거란을 공격해서 거란을 멸망시킨 거예요. 문제는 뭐였냐면 거란이 멸망한 이후에도 송나라가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당시 송나라의 수도는 송은 이렇게 있었겠죠. 연운 16주 지역이고, 송의 수도는 카이펑이라고 불리던 지역이에요. 지금 변경이라고도 부르는데 카이펑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런데 금나라에게 매년 주겠다는 은과 비단을 주지 않자 금나라가 공격을 감행해요. 그래서 공격을 해들어갑니다. 카이펑을 포위하게 됐고, 당시 송나라에서는 굉장히 재미난 일이 벌어지는데, 송나라 황제, 이 약속을 처음에 맺었던 황제가 휘종이라는 황제였는데 휘종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요. 근데 여진족이 쳐들어온다라고 하자 본인이 막아낼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막아내지 못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자신의 아들에게 황제 위를 넘깁니다. 그래서 등극한 황제가 흥종이에요. 그러니까 흥종은 황제로 등극하자마자 지금 여진족이 수도를 포위하고 있는 상태였고, 결국 여진족에 의해서 수도가 함락되면서 이 두 명의 전직 황제들이 모두 다 포로가 돼서 금나라로 끌려갑니다. 이 사건을 뭐라고 부르냐면 정강의 변이라고 불러요. 앞서 얘기했죠. 중국 한족들이 큰 피해를 볼 때마다 거기에 명칭을 붙이는데 1126년 송나라의 흠종과 휘종이 포로로 끌려갔던 사건을 정강의 변이라고 불렀고, 남아있던 중국 한족들은 남쪽으로 도망갔고, 왕족의 조카를 황제로 세워서 지금의 항저우 땅에 수도를 정하니 이때부터의 송나라를 남쪽에 만들어진 새로운 송나라라고 해서 남송이라고 부릅니다. 앞서 봤던 것이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송나라를 공격해서 멸망을 시키고 화북지방을 차지했다는 거죠. 그래서 뒤에 나온 성을 남송이라고 부르는데, 이 남송과 구분하기 위해서 앞에 나왔던 성을 북송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이 여진의 경우에는 남송과 그 이후에 강화조약을 체결해서 송나라로부터 비단과 은을 제공받고 고려와 서하도 금의 조공을 바치게 돼요. 그래서 금나라가 만들어졌을 때 12세기의 시대상은 이제
금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남성은 조공과 착공 관계는 아니지만 금나라에게 비단과 은을 제공하고 고려와 서화도 금나라에게 금나라에게 조공과 착봉 관계를 맺으며 평화를 간신히 유지하는 관계가 된다는 점이에요. 자, 이 중에 우리 한국 사회에도 나오는 거란과 여진, 이 두 거란과 금나라, 이 두 나라의 관계에 대해서 좀 더 눈여겨봐야 되는데, 거란과 금나라가 눈여겨볼 점은 뭐냐면 서화도 마찬가지고 문자가 따로 있어요. 거란 문자, 여진 문자. 지금 사진에 보이는 것이 왼쪽에 거란 문자, 중간에 여진 문자, 가장 오른쪽에 서화 문자인데 기본적으로는 한자 모양과 비슷하게 생겼지만 한자가 아니에요. 아마 한자 모양을 변형시켜서 만든 글자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이러한 국가 글자를 만들었다는 점이고, 또 하나 독특한 점은 이원적인 통치 체제를 지니고 있다는 점입니다. 거란의 경우에는 그 제도를 남면관, 북면관제라고 부르고, 여진족, 금나라의 경우에는 여진족에게는 맹한 모국제, 농경민에게는 주현제, 원래 통치하던 한족이 통치하던 제도로 통치시킨다라는 점을 볼 수 있는데, 이 점을 보다 더 알아보기 위해서 교과서 60페이지에 있는 더 알아보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란, 요 나라와 금나라의 이원적 통치 정책이라고 되어 있고, 지금 왼쪽에는 거란의 남면관, 북면관제, 오른쪽은 금나라의 맹한 모국제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먼저 거란을 보면 거란의 황제가 되면 나라를 둘로 쪼개는 거예요. 쪼개서 농경민, 바로 중국 한족들을 지배하는 체제를 남면관제라고 해서 관리들은 남추밀원, 삼성육부, 과거에 중국 한족들이 가지고 있었던 제도를 바탕으로 해서 주와 현을 둬서 통치하는 제도를 이용하게 되고, 반면 원래 거란족이었던 사람들은 북면관제라고 해서 북추밀원의 재상부에서 통치를 하고, 군사는 양쪽 다 북면관에서 다루며 거란 원래 부족들, 바로 거란인들 유목민 사회를 따로 분리해서 통치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에요. 그래서 거란은 남면관제, 북면관제라고 부릅니다. 농경민은 주현제로, 유목민은 부족제로 다스렸다라는 점이고, 금나라는 역시 황제가 있으면 나라를 다시 두 개로 나누어서 통치합니다. 한쪽은 농경민들은 주현제로 통치하고, 아까 봤던 그 주현제잖아요. 원래 중국 한족들이 가지고 있었던 삼성육부와 그 아래 주현제 통치하고, 반면 여진족들, 부족별로 살았던 북방 유목민족은 맹한모국제로 통치하는데, 맹한모국이라는 뜻은 1000명을 1맹한부에서 1맹한부는 3,000호인데 1000명을 징발하고 이 1000명이 1맹한군이라고 부릅니다. 이 우두머리를 맹한이라고 부르고, 이보다 더 작은 단위로는 300호, 300가구, 300집을 1모국부로 해서 이 안에서 100명을 군사로 징발하면 1모국군이라고 부르고, 이에 우두머리를 모국이라고 해요. 그래서 모국들이 있고 그 가운데 100명 모국이 10명 있으면 1000명이 되겠죠. 그래서 그 우두머리 맹한제입니다. 그래서 금나라의 맹한모국제는 여진족은 맹한과 모국이라는 사회 조직에 따라, 이 체제가 북방민족, 북방유목민족의 체제예요. 이 체제를 그대로 이용해서 사회 조직에 따라 생업에 종사하다가 전쟁이 일어나면 그대로 군사 조직으로 재편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나라 공통점, 이원적으로 통치하고 있다는 점. 바로 중국 한족의 농경민과 북방 유목민을 각각 분리해서 통치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에요. 이러면 정반대의 생각이 나와야 돼요. 그게 바로 1번 문제에 나와 있습니다. 거란금의 통치 정책을 남북조 시대의 북위의 통치 정책과 비교해보자. 북위하면 떠오르는 왕이 있었죠. 왕의 이름 효문제라는 사람이었고, 효문제의 정책하면 한족의 언어로서 한족 여자와 결혼해 한족을 관리로 삼겠다, 수도도 옮겨,
형성해서 러양으로 이루고 있었죠. 그 정책을 오랑캐족과 한족을 연합한다. 호한 융합 정책이라고 되어 있고 또는 한족화하겠다라고 해서 한화 정책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문제를 그럼 풀어보면 이렇게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거란과 금의 통치 정책은 농경민과 유목민을 분리 통치하였지만 북인은 한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호족과 오랑캐족과 북방 유목민족과 한족, 농경민, 중국 민족의 융합을 시도하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고요. 자, 같이 언급됐던 이제 송나라와 고려 이런 나라들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송나라를 보면 송나라 전에 있었던 통일된 한족의 국가는 당나라였어요. 앞서 당나라 멸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난 얘기했습니다. 하나는 알록산과 사사명의 난, 그래서 보통 안사의 난이라고 불리는 사건이고 여기에 결정적으로 일어났던 9세기에 황소라는 사람이 일으켰던 난, 황소의 난이 있는데 공통점은 뭐냐면 군사령관, 각 지방에 군사령관, 각 지방을 통치하라고 두었던 군사령관, 이들 뭐라고 보면 절도사들이었다는 점이에요. 결국 절도사들이 황제권을 넘보고 황제가 있는 곳을 공격했기 때문에 당나라가 멸망하게 되었다라고 생각했고 5대 10국 시대를 지나서 송나라를 세운 사람은 조광윤이라는 인물이었는데 조광윤 가장 원하는 건 황제권 강화였어요. 감히 신하들이 황제에게 대항하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였냐면 당나라를 멸망시켰던 군사령관들, 바로 절도사 세력의 힘을 약화시킵니다. 그래서 송나라는 주변에 원래 당나라도 주변 지역은 절도사에게 전권을 주고 마음대로, 그러니까 모든 권력을 주고 마음대로 하겠는데 조광윤, 송나라를 세웠던 조광윤의 경우에는 아니라는 거예요. 황제권을 강화하기 위해선 절도사의 힘을 가장 먼저 약화시켜야겠다라고 판단했고 신하들은 이제는 무사들, 황제를 공격할 수 있는 무인들보다는 문인들, 문관들을 중심으로 통치를 하려고 해요. 이러한 체제를 문치주의라고 부르고 이 문치주의의 절정을 볼 수 있는 제도가 바로 과거제도입니다. 부모에게 효도하고 임금에게 충성하라라고 가르치는 유교의 덕목을 바탕으로 해서 관리를 뽑는 제도, 과거제를 실시하면서 황제권을 강화시켰던 거죠. 반면 이렇게 군사력을 약화시키는 대신에 문인들을 강조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송나라는 군사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었고 과거 당나라가 주변 지역에 대한 끊임없는 견제 활동을 했던 것과는 달리 송나라는 주변 지역을 견제하거나 공격하지 못했어요. 결국 북방의 유목민족들이 성장하게 됐고 북방의 유목민족, 북방민족, 거란, 서하, 금나라가 성장하게 됐고 각 국가가 힘이 약한 송나라와 맹약, 화약, 약속을 맹세하다, 화의를 약속하다를 체결하면서 막대한 물자를 매년 제공했다는 겁니다. 사실은 송나라가 굉장히 경제적으로 부유하던 시기예요. 농사도 막 발전하던 시기, 그래서 잉여 생산물도 많던 시기,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국가가 유지됐는데 거꾸로 얘기하면 그렇게 얻어냈던 많은 이득들이 지금 북방 민족에게 넘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국가 재정은 날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었다는 것이 송나라의 가장 큰 걱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송나라가 있었을 당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하나 벌어지는데 그게 왕안석이라는 사람이 실시한 신법이에요. 새로운 법. 자, 개혁하자라고 해서 여러 가지 개혁 방안을 내세우는데 예를 들면 군사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보갑법, 보마법이랄지 아니면 경제력을 확충시키기 위해서 균수법,
아니면 청묘법 이런 것들을 시행합니다. 뭐 그 밖에도 시역법, 모역법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경제 군사적인 면에서 경제와 군사적인 면에서 발전을 도모하는 정책을 시작하자라고 주장을 하게 돼요. 선생님이 중간중간에 수업할 때 얘기하잖아요. 중국의 역사를 보다 보면 왠지 한국보다 한 발 먼저 일어나는 일들이 있고 그런 명칭들을 우리나라에서 가져다 쓰는 경우가 많은데 바로 여기서 나타납니다. 이렇게 왕안석이 신법을 하자라고 주장했는데 이 왕안석의 신법에 찬성하는 신하들이 있었고요. 그들을 뭐 신법파 그러고 아니다. 저런 왕안석의 신법은 잘못된 것이다. 원래대로 해야 된다. 옛날 제도, 옛날 법에 따라서 국가를 다스리자라고 하는 구법파가 싸웁니다. 신법파라고 하는 당과 구법파라는 당이 싸운 거예요. 당이 싸운다. 싸울 쟁자를 써서 당쟁이 일어납니다. 이거 어디서 일어나요? 조선시대 때는 조선 중기 때 일어나죠. 붕당정치라는 이름으로 나오잖아요. 당쟁이 격화되면서 오히려 왕안석이 국가 강화를 위해서 내세웠던 신법이 국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찾아왔고 그런 가운데 금나라의 침입을 받고 남쪽으로 도망가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의 항저우, 이만 지역의 수도를 옮기며 1127년부터는 송나라가 아니라 남송이라고 부르게 되었다라는 점이고 금나라와 군신 관계를 맺습니다. 물론 임금의 나라는 송나라, 신하의 나라는 금나라인데 이게 어떻게 된 게 매년 남송이 금나라에게 비단과 은과 물자를 제공해요. 허울만 송나라가 가져갔을 뿐이고 명예만 가져갔고 실질적인 실리는 모두 다 금나라가 가져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가 카이펑, 여기 변경이라는 이름도 있는데 변경보다는 카이펑이라는 이름으로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카이펑에서 항저우로 이주를 했다는 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막 나갈게요. 계속 얘기하지만 다시 한번 정리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고려를 좀 보면 고려의 대외관계는 10세기, 12세기에 각각 침략을 받죠. 일단 10세기에는 거란의 침입을 1차, 2차, 3차 받는데 1차 침입 때 서희의 외교 담판으로 청천강에서 압록강에 이르는 지역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여기를 뭐라고 불러요? 여기를 있죠? 강동 쪽에 있는 6개의 주에서 강동 6주라고 부르고 있고 그 이후로도 거란족이 2차 침략, 3차 침략을 해 들어오게 되죠. 3차 침략 때는 강감찬에 여기였네요. 귀주대첩이 일어났고 그 이후로 거란족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만리장성을 축조하였다라는 내용은 천리장성을 축조하였다라는 내용은 우리가 한국사에서 충분히 배웠던 내용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119년 3차 침입을 정리하면서 거란의 침입은 더 이상 크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란과 송나라의 관계도 안정적인 관계가 돼요. 그래서 중국의 송나라, 북방의 거란, 고려 사이에 세력균형이 유지되는데 이때 세력균형의 유지에는 뭐가 있었냐면 거란족에게 우리도 조공을 바쳤다는 겁니다. 거란과 조공관계를 체결해서 거란과 고려 간의 세력균형, 거란과 송나라 간의 세력균형, 고려와 송나라는 원래 친했으니까 세력균형을 유지하게 되었다는 점 볼 수 있고요. 그러다 12세기가 되면 여진족이 성장하면서 고려를 위협하게 됐고 이때 활약을 하는 인물이 바로 윤관이었습니다. 윤관은 무슨 군대였죠? 무슨 군대? 별무반을 만들어서 여진족의 기마병을 막아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천리장성 이북으로 넘어갔다고 하는데 사실 여기 가져온 지도는 의견일 뿐이에요. 이 지역에 있었는지 아니면 더 북쪽에 성을 쌓았는지는 모르지만 동북 지역에 9개의 성을 쌓았다라고 해서 동북구성이라고 하고 어느 지역인지 모르지만 지금도 남아있는 그림 중에 하나가 척경입비도 지금
경계에 세운 비석을 그린 그림인데 바로 고려 땅이다라고 하는 비석을 세우는 그림으로 통해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 이후에 여진족은 더욱더 성장해서 나라 이름을 금이라고 바꾼 이후에 송나라를 남송으로 만들었고,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죠. 4대 해라. 그래서 한국사를 보면 당시 집권자였던 이자겸, 문벌귀족의 대표 인물이었던 이자겸이 본인의 세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금나라의 4대 요구를 수용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역으로 생각하면 금나라의 4대 관계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을 만큼 당대의 금나라는 너무나도 강성한 국가였고, 그런 금나라에 조공을 바치는 일은 어쩔 수 없었던 일이었다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한편 송과 남송과의 관계는 해상 교육을 유지하고 각종 문물을 교류하면서 매우 좋은 관계를 유지했던 것 같고, 특히 고려에 유명한 해양 외교 도시가 있죠. 바로 병란도라는 지역이 있는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교과서 61페이지 보면 삼구활동 문제가 하나 있는데 10세기부터 11세기 동아시아 국제관계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고, 자료 1은 서희의 외교담판 993년에 일어났다는 거 볼 수 있고요. 자료 2는 송과 거란 요의 맹약, 그래서 1004년에 일어났던 내용입니다. 자료 1을 보면 우리나라는 고구려의 옛 땅에서 일어난 나라이기에 고려사 서희의 말이네. 나라 이름을 고려라 하고 평양으로 도읍하였소. 만일 영토의 경계로 따진다면 그대 나라 거란 동경 수도 야오허강 중류 부근에 있는 동경이 모두 우리 땅이오늘 어찌 침범이라 하리요. 또 압록강의 안팎도 모두 우리 땅인데 지금 여진이 거주하면서 두 나라 사이 거란과 고려 사이를 가로막고 있어. 만일 여진을 내쫓고 우리의 옛 땅을 되찾은 다음 성을 쌓고 도로를 통하게 하면 어찌 거란과 친선 관계를 맺지 않으리요. 한국사 기억나세요? 네, 한국사 내용 보면 거란의 소손영이라는 장군이 침입해 들어와서 정말 속수무책이었는데 갑자기 서희가 내가 외교적으로 담판을 하고 오겠다라고 해서 적진 한가운데 뛰어들어 소손영을 만나서 물어보죠. 왜 우리나라를 침략했냐? 라고 묻자 소손영이 야, 우리 거란은 고구려를 계승한 국가야. 고구려 땅이면 평양도 있고 이런 땅들이 있는데 너희 고려라는 나라의 북부지방은 옛 고구려 땅이니까 땅을 좀 내놨으면 좋겠고, 사실은 두 번째 이유가 더 커져요. 두 번째 이유, 거란과 고려는 땅을 맞닿아 있는데 어찌 너네 고려는 저 바다 건너 멀리 있는 송나라와만 친하게 지내느냐 라고 묻죠. 결과적으로는 거란이 침입했던 이유는 고려와 송이 손을 맞잡고 거란을 공격하거나 도모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일어났던 일이었고, 그래서 이것에 대한 답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너네가 고구려를 계승했다고 하는데 우린 나라 이름부터가 고려야. 고구려를 계승했다는 뜻이지. 그리고 영토로 얘기할 것 같으면 너네 나라의 수도가 옛날 고구려 땅이니까 우리가 침범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너네가 우리의 옛 땅을 가지고 있는 거야. 거기다가 우리도 너네와 친선 관계를 맺고 싶은데 우리 두 나라 사이에 국가를 만들지는 못하고 부족별로 흩어져 있는 여진족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야. 얘네 내쫓아주면 너네와 교육을 할게. 친선 관계를 맺을게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거란이 공격을 멈추고 돌아가면서 여진을 섬멸해주고 정리해주고 그 땅을 얻게 되니 그 땅이 어디? 강동 육주 지역이었고. 자료 2번. 이거 자료 2번 잘 볼 필요가 있어요. 송나라의 황제와 요나라의 황제는 형제의 교분을 만든다. 아까 얘기했던 1004년에 일어난 송과 거란의 맹약 또는 전연에서 했기 때문에 전연의 맹약이라고 불리는 사건인데, 송나라와 요나라가 형제의 관계를 맺는다는 내용이고, 단 송나라는 해마다 비단 20만 필, 은 10만 양을 보낸다. 뭐야? 서로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송나라가 요나라에 일방적으로 보낸다라는 걸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문제를 보면 자료 1에서 서희가 내세운 논리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고려가 고구려를 계승한 국가고 거란과 압록강 사이에
여진족이 있어서 교류가 어렵다. 여진을 몰아내어 고구려의 옛 땅을, 아이고 선생님 오타예요. 고구려의 옛 땅을 되찾으면 친선관계를 맺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 문제는 자료 1과 자료 2를 참고하여 거란과 고려, 거란과 송나라의 관계를 설명해보자 라고 하는데, 이걸 한번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가볍게 보면 고려와 거란은 조공 관계고 송나라와 거란은 형제 관계인데 비단과 은을 제공하는 형제 관계였다라는 점도 보면서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원격 수업을 다 듣고, 여러분들 다 듣고 다음 주 다시 등교 수업에서 얼굴 보며 수업하기 바랍니다. 자, 안녕.